안녕하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폐가망신 당한 사람들은 큰일을 겪고 나서야 후회하며 그때는 콩깍지가 씌었다거나 뭐에 홀렸다고 말들을 합니다. 저의 가족에게도 뭐에 홀렸는지 사람이 잘못 들어와서 폐가망신 당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아니 정확히는 시아버님이 여자를 잘못 들여서 폐가망신 당한 이야기입니다. 그래, 내가 잘못했다. 근데 나도 다 사정이 있어서 그랬어. 당신이 내 말만 끝까지 잘 들어줬어도 내가 이렇게까지 하지는 않았을 거야. 결국 내가 이런 짓까지 한 데에는 당신 책임이 크단 말이야. 뭐? 모두 내 탓이라고. 처음부터 너는 전 남편이랑 짜고 내 돈을 노리고 접근한 거잖아. 이 더러운 것들아. 내가 니들 가만히 놔줄 줄 알아. 어디 콩밥이나 실컷 먹어봐. 네, 바로 아버님과 그 여자가 경찰서 안에서 사정없이 서로를 향해 비수를 던졌던 말들입니다. 이 사건 시아버님의 잘못된 재혼으로 부모 자식 간의 사이는 물론이고 시아버님의 인생까지도 흔들어 놓았던 기막힌 사연 이야기, 누구에게 창피해서 터놓고 말할 수 없는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여느 엄마들과 다를 바 없이 아이를 키우며 살림을 하는 평범한 여자였습니다. 가정적인 남편은 퇴근 후 항상 적극적으로 절 도와주고 아이들에게도 참 다정한 아빠가 되어줬어요. 그 덕분에 남편과는 아직도 신혼부부처럼 알콩달콩 살고 있습니다. 남편에게는 여동생이 한 명 있습니다. 몇 달 전에 결혼을 하고 깨소금 쏟아지는 신혼을 즐기고 있죠. 가족들 모두 어느 하나 문제될 것 없이 평범한 삶을 누리며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시아버지의 재혼으로 평화로운 일상이 깨지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고등학교를 다니던 때 시어머니가 돌아가셨고 아버님은 줄곧 재혼을 하려고 하셨답니다. 하지만 아가씨의 극심한 반대로 여러 번 실패를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재혼 생각은 접어두시고 혼자 사실 줄만 알았었는데 아버님은 아가씨가 결혼하자마자 갑작스럽게 재혼 의사를 밝히셨어요. 너희들도 다 시집 장가까지 간 마당에 나도 이제 내 인생 좀 제대로 살아야겠다. 뭐 같이 살 것도 아닌데 반대할 생각일랑 하지 마라. 그리고 아버님은 그 주 주말 재혼하실 분을 소개시켜 주셨습니다. 호수가 내다보이는 한적한 가든에서 저녁을 함께 먹었는데 처음 만나 뵙고 가족들은 다들 화들짝 놀랐습니다. 아버님보다 무려 15살이나 어린 분이셨거든요. 게다가 아버님의 그런 살가운 모습은 생전 처음 봤습니다. 손주들에게도 무뚝뚝하신 아버님이 그분에게는 어찌나 꼴이 뚝뚝 떨어지시던지요. 그분 밥 위에 반찬을 직접 올려주시고 행여나 물컵이 비어있으면 바로 물부터 따라주셨죠. 그 모습을 본 아가씨는 첫 만남부터 정말 싫다며 얼굴이 확 굳어졌을 정도였습니다. 얘기를 나눠보니 그분은 시장에서 작은 떡집을 하고 계신다고 하셨어요. 남편과는 5년 전 이혼을 했고 자식들 중 한 명은 대학을 다니고 한 명은 군대에 가 있다고 합니다. 아버님과는 나이 차이도 꽤 나는지라 남편이 어떻게 만나시게 되었는지 물었어요. 그러자 그 여자분이 아버님의 친구 소개로 만나셨다고 하면서 둘 다 외로운 사람들이다 보니 서로 위해주며 가까운 사이로 발전하게 되었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다 큰 자식들 앞에서 오빠 오빠 부르며 애교를 부리시는 모습은 차마 눈뜨고 보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날 아버님은 자식들 표정을 보고 민망하셨는지 연신 헛기침을 연달아 하셨었죠. 그리고 서둘러 식사를 마치고 각자 헤어졌습니다. 여보, 당신이 보기 어떤 것 같아? 아우, 난 너무 민망해서 눈을 어디다 둬야 할지를 모르겠더라. 손주들까지 있는 자리에서 세상에 오빠라니. 세상 참 오래 살고 볼 일이네. 에휴, 그나저나 두 분 곧 살림 합치시겠다고 하시던데 앞으로가 걱정이네. 두 손 들고 반대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나도 모르겠다. 그날 저녁 다음날 유치원에 가야 하는 아이들을 일찌감치 재우고 아가씨와 통화를 했어요. 아가씨는 역시나 예상대로 눈꼴 시려서 못 보겠다 난리였어요. 저 역시도 결혼한 지 이제 10년인데 느닷없이 새 시어머니를 보게 되어 참 난감하기는 마찬가지였고요. 하지만 아버님은 자식들의 걱정에도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재혼을 서두르셨습니다. 그렇게 어느 가을 두 분은 살림을 합치셨고 서둘러 혼인신고를 하셨어요. 그리고 그분의 취향에 맞춰서 집안 곳곳 리모델링도 화려하게 싹 다 바꾸셨습니다. 그렇게 저에겐 갑작스럽게 없던 시어머니가 생기게 되었죠. 그리고 얼마 후에 시고모님께서 오랜만에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그래, 잘 지냈니? 네 시아버지 소식은 나도 들었다.
죽은 새언니만한 사람이 어디 있다고 그 나이에 굳이 새장가를 드는 건지. 에휴, 네가 고생이 많겠다. 보아하니 이번에 만나는 여자 시장에서 장사를 오래 했다고 하던데 보통은 아니겠더라. 고모님은 어머님이 돌아가신 후로 집안에서 유일하게 남편과 아가씨를 살뜰히 보살펴주신 분이셨거든요. 고모님도 재혼하실 분을 만나보니 겉으로는 웃고 있는데 속으로는 무슨 생각을 하는지 도통 모르겠다고 하시면서 도무지 정이 안 간다며 절 걱정해 주셨어요. 고모님과 그렇게 통화를 하고 몇 주 동안은 싱숭생숭한 마음과는 다르게 예전과 다름없는 것처럼 지냈어요. 마치 태풍이 몰아치기 전 폭풍 전야처럼 말이죠. 어느 주말 아버님이 자식들을 모두 호출하셨습니다. 새아가랑 민정이 너희 둘 다 잘 들어라. 너희 엄마 죽고 나서 이제까지는 어영부영 지냈는데 올해부터는 이제 안주인도 생겼고 해서 제사랑 집안 행사 제대로 챙길 생각이다. 아빠 진짜 적당히 좀 해. 우리가 언제부터 제사를 지냈다고 그래. 그럼 우리 엄마 제사상도 차리실 거래? 살림 합친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부터 이래? 이건 아니지. 아가씨가 이건 아니라며 설득해 보았지만 아버님은 이미 그분에게 모든 집안의 대소사와 통장마저도 다 넘겨주신 상태였어요. 돌아가신 어머니에게는 월급 통장 한 번을 가져다 주신 적이 없던 분이셨는데 말이죠. 그렇게 불편한 분위기에서 그분은 갑자기 활짝 웃으며 식사 준비를 하자고 하셨어요. 이제부터 편의상 시모라고 호칭하겠습니다. 시모를 따라 엉겁결에 주방에 가보니 꽃게탕을 만드신다고 하면서 자연스럽게 저에게 고무장갑을 툭 던져주시며 꽃게 손질 좀 해보라고 말씀을 하셨죠. 속으로 얼른 밥만 먹고 얼른 집에 가고 싶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기에 서둘러 꽃게 손질을 마치고 밥을 새로 지었습니다. 그런데 시모는 무슨 생각인지 넋놓고 제가 하는 것만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어머니 꽃게탕 하신다면서요. 꽃게 손질 다 했는데. 아, 그래. 근데 내가 어제 손을 좀 다쳐서 말이야. 이왕 하는 거 야채까지 좀 다듬어서 썰어줄래? 뭐 모르는 거 있으면 물어보고 난 좀 쉬고 있을게. 순간 어이가 없어 이런 게 말로만 듣던 시집살이인가 싶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남편은 그때 애 둘을 돌보느라 정신이 없었고요. 때마침 아가씨가 주방에 들어와 혼자 일하고 있는 절 보게 되었죠. 그때 시모는 가만히 식탁 의자에 앉아서 손톱을 만지작 하고 있었고요. 아가씨는 헛웃음을 치며 말을 했습니다. 아니 왜 밥을 언니가 혼자 하고 있어요? 저희 밥 해주시겠다고 부르신 거 아니었어요? 근데 왜 앉아서 손톱만 만지고 계세요? 어머, 날 무슨 못된 시어머니 취급을 하네. 내가 요즘 관절이 약해져서 무릎이 하도 아프길래 잠깐 앉아 있었어. 이건 몸 무서워서 어디 앉지도 못하겠네. 이래서 계모 자리에는 시집을 오면 안 되는 건데 말이야. 정말 시모는 보면 볼수록 정말 보통이 아닌 것 같았어요. 자칫 잘못하다가는 억울한 일 많이 당하겠다 싶었습니다. 아가씨는 시모의 말에 일부러 밖에까지 다 들릴 정도로 이럴 거면 사 먹지 그랬냐며 괜히 밥 먹으러 왔다가 일만 하고 간다는 말을 했어요. 그제야 시모는 자리에서 일어나 아까 다 손질해 놓은 꽃게와 야채를 냄비에 넣더라고요. 그날 식탁 분위기는 당연히 좋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도 아버님은 게살을 발라 시모 숟가락에 놓아주시느라 바쁘셨죠. 그 모습에 밥맛도 이미 다 떨어졌고 표정 관리도 잘 되지 않았습니다. 새아가 넌 밥맛이 없냐? 밥을 뭐 그리 깨작깨작 먹고 있어. 너희 시어머니가 정성 들여서 차린 밥상이니까 다들 맛있게 먹어라. 그리고 설거지는 젊은 너희들이 좀 하고 가고. 아버님 말씀에 겨우 참고 있던 서러움이 밀려오더라고요. 이제껏 뒤치다꺼리 다 하고 밥상도 따지고 보면 제가 다 차린 건데 말이죠. 시모는 보란듯이 절 보며 웃더니 선심 쓰듯이 피곤할 텐데 설거지는 놔두라고 하시더라고요. 아가씨와 전 속으로 부글부글 화가 끓어올랐습니다. 그렇게 식사를 마치고 남편은 서둘러 저와 애들을 데리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자기 아까 주방에서 무슨 일 있었어? 계속 표정 안 좋아 보이던데 아무래도 좀 불편했지? 아이들을 먼저 재워두고 그날 남편과 시모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눴습니다. 재혼하시고 곧바로 며느리 기선 제압이라도 하려는 건지 사실 첫 만남 때부터 그닥 좋은 느낌은 아니었거든요. 앞으로도 안 보고 살 수는 없는 노릇이고 속이 답답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아가씨도 저와 같은 생각이었나 봅니다. 다음날 아가씨한테 전화가 와서 집 근처 카페에서 따로 만났어요. 언니는 이게 말이나 된다고 생각해요? 가만히 있으면 이러다 우리까지 당하고 살게 생겼다니까요? 그러게요.
표정 하나 안 바뀌고 어쩜 말을 그렇게 얄밉게 하는지. 아버님은 대체 그런 분이 뭐가 그렇게 좋다고 정말 이해가 안 되네요. 아가씨와 한참 푸념을 늘어놓으며 얘기를 하다가 1시간 뒤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아이들이 유치원에서 돌아왔고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때 갑자기 아버님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이번 주말에 할 이야기가 있으니 집으로 오라는 내용이셨어요. 또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부르시나 싶어서 사실 좀 걱정이 앞섰어요. 더군다나 시모 얼굴을 또 봐야 한다니 그것도 참 스트레스가 되더라고요. 그렇게 며칠 지나고 토요일 저녁 시댁을 방문했습니다. 가보니 아가씨 부부도 와 있었고 시모는 뭐가 그리 좋은지 싱글벙글 웃고 계시더라고요. 오는 길에 사온 빵을 전해드리고 다 같이 거실에 모여 앉았습니다. 아버님은 곧바로 얘기를 시작하셨어요. 바로 본론부터 말하마. 너희들 알다시피 내 앞으로 있는 상가 건물 2채하고 시골 땅들에 대해서 얘기 좀 나눠보려고 불렀다. 우선 그러기에 앞서 집안의 어른인 새어머니 앞으로 이 집 명의를 넘겨줄 생각이다. 아니 그건 갑자기 무슨 말씀이세요? 이 집이 어떤 집인데요? 엄마가 젊어서부터 평생을 갖고 오신 집인데 그 집을 다른 사람도 아니고 그건 절대 안 돼요. 아버님 말씀에 남편과 아가씨는 곧바로 얼굴 표정이 확 굳어졌고 분위기는 이내 험악해졌어요. 저는 돌아가신 어머님을 뵌 적이 없지만 남편에게 듣기로는 정말 다정하고 가정적인 분이셨다고 해요. 그리고 남편과 아가씨가 태어나고 자란 이 집을 소중히 여기며 매일같이 쓸고 닦으셨다고 했습니다. 그런 집을 재혼하신 지 불과 2달이 채 안 되어서 덥석 넘겨주신다고 하니 제 마음도 사실 좋지 않더라고요. 게다가 지금 시댁 집값만 해도 억소리가 절로 나는데 뭘 믿고 그러시나 걱정도 되었고요. 남편과 아가씨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아버님은 이내 서랍에서 서류 봉투를 꺼내 오셨습니다. 그리고 상가 건물을 한 채씩 자식들에게 나눠주셨어요. 대신 시골 땅과 시댁집 더불어 아버님 재산에 대한 건 더 이상 얘기하지 말라고 하시면서요. 고개를 돌려 시모 표정을 보니 아버님 옆에 딱 붙어서 싱글벙글 웃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다 저와 눈이 마주쳤는데 뭐가 문제냐는 듯 어깨를 들썩이더군요. 결국 아가씨는 더 이상 화를 참지 못하고 언성을 높여 아버님께 따졌습니다. 아빠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엄마한테는 평생 기껏해야 자동차 한 대 사준 거 말고 해준 게 뭐가 있었어? 아빠 저 아줌마랑 재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부터 이래. 평소 같았으면 아가씨 말에 못 이기는 척 져주셨을 뿐인데 이번에는 아버님 표정 하나 바뀌지가 않았습니다. 되려 어른 앞에서 그러는 거 아니라고 하시며 앞으로는 새엄마라는 호칭을 쓰라고 야단을 치셨죠. 그리고 저에게도 앞으로 깍듯이 시어머니로 모셔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미 다들 기분은 상해 있었고 사실 아버님께 실망스러운 마음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일부러 그러시는 건지 시모가 웃는 얼굴로 다들 기분 좋게 식사하자고 하시더라고요. 아가씨가 이 와중에 누가 밥이 넘어가겠냐 혼잣말을 하니 들은 척도 안 하시고는 주방으로 가셨어요. 그리고는 콧노래까지 흥얼거리시면서 냉장고에서 반찬을 꺼내기 시작했어요. 그 모습에 정말 황당해서 헛웃음이 나올 지경이었습니다. 이내 아버님 성화에 못 이겨 억지로 주방에 들어온 아가씨와 절 갑자기 시모가 번갈아가며 쳐다보는 겁니다. 아버지 말씀 다들 잘 들었지? 앞으로 민정이는 새엄마라고 부르고 우리 하나뿐인 며느님도 시어머니한테 이제 깍듯이 하라고. 나랑 나쁘게 지내봐야 득될 거 없어. 알아들었으면 저녁 좀 같이 차려볼까? 재혼한 지 얼마나 되었다고 깍듯이 어머니로 대우해달라는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더군요. 의기양양한 뻔뻔한 얼굴 표정과 태도에 어처구니가 없어서 저도 한마디 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런 말씀은 좀 조심하시는 게 좋겠어요. 저희랑 잘 지내고 싶으신 게 맞나요? 서로 가까워지는 데에도 시간이 필요한데 그걸 강요한다고 하루아침에 가족이 될 수는 없죠. 시모는 제 말에 말없이 째려보더니 저녁상을 차리기 시작했어요. 기껏 꺼내놓은 반찬들이 죄다 마트에서 이미 만들어진 음식들을 데우기만 하는 정도였죠. 생전 배달 음식도 안 드시던 아버님이 과연 이런 음식을 드실까 싶었어요. 그리고 가족들 다 같이 모여 식사를 시작했는데 아버님은 맛있다는 말씀을 연달아 하시며 식사를 하시더라고요. 저와 아가씨는 이미 입맛이 없어서 밥이 들어가질 않았어요. 남편 역시도 마찬가지로 굳은 표정으로 물만 마실 뿐이었습니다. 너희들 지금 시위하는 거냐? 밥상 앞에서 제사 지내는 것도 아니고 다들 뭐 하는 거냐? 아버지 갑자기 정말 다른 사람이 돼버린 것 같네요. 다른 건 몰라도 이 집은 절대 건들지 마세요.
그리고 원래 하신다는 떡집은 이제 더 이상 안 하시나 봐요? 매일 집에만 계시는 것 같은데? 남편의 말에 시모는 웃으며 떡집을 벌써 정리했다고 했어요. 아버님이 이제 더 이상 고생하지 말고 남은 인생은 즐기라며 카드까지 쥐어주셨다고요. 정말이지 아버님은 시모에게 푹 빠져서 똥인지 된장인지 분간을 못하실 정도였습니다. 들으면 들을수록 황당한 뿐이었고 남편과 아가씨가 안쓰러울 정도였어요. 남편이 이렇게까지 마음이 상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어머님이 돌아가신 뒤로 아버님은 매일같이 집을 비우시고 자식들 일에는 늘 무관심하셨거든요. 더구나 아버님은 남편 대학 등록금 한 번을 내준 적 없으시고 저희 결혼할 때도 아무것도 지원 안 해주셨어요. 그런 아버님이 만난 지 1년도 안 된 분에게 저렇게까지 하신다는 게 너무나 이해가 안 갔어요. 그런데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그날 집에 돌아와 남편과 속상한 마음에 맥주 한 잔씩 마시면서 속상한 마음을 달래고 있는데 남편이 제게 아버님이 주신 상가에 꽃가게를 한번 해보라며 얘기를 꺼냈습니다. 제가 예전부터 아이들 크고 여유가 되면 꽃가게를 차리고 싶다던 이야기를 종종 했었는데 그걸 기억하고 있었나 봅니다. 당신 애 키우느라 좋은 직장도 그만뒀잖아. 이제 애들도 어느 정도 컸고 이왕 이렇게 된 거 앞으로 우리 식구들만 생각하고 살자. 내일 애들 유치원 가고 나면 바로 한번 알아봐. 남편은 그 말과 함께 지금 마음 같아서는 아버님에게 받은 상가 건물 안 받고 싶지만 살면서 딱 한 번 아버님 도움 빌린 거라고 생각하고 잘 살아보자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한동안 가게 준비를 하느라 정신없이 보냈습니다. 그리고 한 달 후쯤 상가 건물 1층에 가게를 열었어요. 7년 전 임신을 하면서부터 직장을 할 수 없이 그만두게 됐는데 다시 일을 시작할 수 있게 되어서 오랜만에 들뜨는 건 사실이었어요. 가게 오픈한 기념으로 친정 식구들이 다녀가고 시댁에서도 화분을 사들고 오셨어요. 가게가 참 멋스럽고 좋다. 개업 축하한다. 어머, 역시 돈이 좋긴 좋네. 시아버지 잘 만나서 호강하고 사네. 앞으로도 시부모한테 잘하고 살아봐. 가만히 있어도 돈방석에 앉지. 마치 자기가 해준 것 마냥 으스대며 앞으로 잘하라는 말에 들떠있던 기분이 상해버렸습니다. 하지만 저번 일부터 해서 더 이상 시모와 엮이지 말자는 생각밖에 없었기 때문에 시모가 하는 말에는 최대한 신경 쓰지 않으려고 했어요. 아가씨는 그날 시모가 온다는 말에 마주치고 싶지 않다며 다른 날 따로 오겠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저희 부부도 그렇고 아가씨 부부도 그렇고 웬만해서는 시모와 마주치기 싫어서 가급적이면 시댁에는 일절 방문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던 중 어버이날이 되어서 시댁 근처 식당에서 밥을 먹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가서 밥만 먹고 바로 나오자고 하는 걸 괜히 가정교육 못 받았다는 말까진 듣고 싶지 않아서 잠시 백화점에 들러 선물을 샀습니다. 시모의 화장품 세트와 아버님 구두를 한 켤레 사들고 식당에 갔더니 아가씨 혼자만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가씨 왜 혼자 왔어요? 아, 언니 왔어요? 오늘 남편은 주말 근무가 잡혀서 못 오고 혼자 왔어요. 그나저나 누가 반갑다고 같이 밥까지 먹자고 그런데요? 한 집에 같이 안 살게 망정이지 함께 살았다가는 화병 나서 못 살 것 같아요. 아가씨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가 아버님과 시모가 도착해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식사를 하면서 시모는 오늘도 황당한 질문들을 하시더라고요. 남편 월급은 한 달에 얼마가 되냐, 가게 수입은 얼마나 나오냐, 건물에서 생기는 수입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냐 등등요. 그런 건 저희가 알아서 똑부러지게 관리하고 있으니 걱정 마시라고 딱 잘라서 말을 하자 이번에는 아가씨에게 말을 걸면서 애는 언제 가질 생각이냐, 부부싸움은 안 하냐 별걸 다 물어보시더라고요. 아가씨는 실례되는 걸 그렇게 물어보면 어떡하냐 하며 톡 쏘아붙였어요. 그러자 아버님도 무안하셨는지 얼른 밥이나 먹으라며 말을 끊으셨습니다. 참 만날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어쩜 상대에 대한 배려도 없고 손 아래 사람이라고 하지만 예의도 갖추지 않는 건지 매번 만날 때마다 기분이 안 좋아졌어요. 아버님 때문이라도 참아보려고 노력은 하고 있지만 가면 갈수록 스트레스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풍선처럼 쌓여만 갔습니다. 그날도 밥을 다 먹어갈 때쯤 시모가 절 빤히 쳐다보더라고요. 아니, 아무리 그래도 어버이날인데 빈손으로 온 거야? 세상에 공짜로 건물까지 받아놓고는 시부모한테 입 싹 씻는 거야? 너무하네. 사람이 그러는 거 아니야. 가실 때 드리려고 차에서 선물 안 내렸어요. 그리고 매번 그런 말씀 사실 듣기에 좋진 않네요. 아버님이 남도 아니고 자식들한테 주신 건데요. 그렇죠?
아버님은 연신 헛기침만 하시면서 어버이날까지도 얼굴을 붉혀야 하냐고 한마디 하셨어요. 그렇게 불편한 자리가 끝나고 집에 돌아가기 전 차에서 선물을 꺼내드렸습니다. 하지만 시부모님은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이 휙 받아서 차에 타고 가시더라고요. 속에서는 역시나 부글부글 들끓어 올랐지만 겨우 참았네요. 최대한 마주치지 말고 사는 게 답이라는 생각밖에는 안 들었죠. 그런데 며칠 뒤가 시어머님 제사라 하는 수 없이 시댁을 가야 하는 상황이 또 생겼습니다. 더군다나 재혼하신 분 입장에서 본처 제사를 지낸다는 게 말이나 되나 싶어 걱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제삿날 당일 아가씨와 전 미리 만나 장을 봤어요. 남편은 퇴근 후 곧장 시댁으로 오겠다고 했고 아이들은 그날 유치원에서 좀 일찍 하원을 시켜 같이 시댁에 갔습니다. 시댁에 갔더니 아버님은 외출을 하셔서 집에 안 계셨고 시모는 역시나 한가롭게 소파에 누워 TV를 보고 계시더라고요. 아이들은 2층의 작은 방에서 놀라고 올려보내고 아가씨와 전 주방에서 제사상에 올릴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음식을 준비하는 내내 시모는 단 한 번도 주방에는 시선도 주지 않으셨죠. 그렇게 정성스레 제사상을 모두 차리고 잠시 앉아서 한숨 돌리고 있었습니다. 아가씨와 차 한잔 마시고 있는데 갑자기 2층에서 큰 소리가 나더니 애들 울음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깜짝 놀라서 다급하게 뛰어 올라가 봤습니다. 그랬더니 시모 손에 저희 딸 휴대폰이 들려 있었고 애들은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흘리고 있었어요.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무슨 일이야? 괜찮으니까 엄마한테 말해봐, 어서? 엄마, 저 할머니가 나한테 막 화내면서 내 휴대폰 뺏어갔어. 그게 무슨 소리인가 싶어 시모를 쳐다보니 정말 화가 나는 소리들만 늘어놓더라고요. 아니 글쎄 애들끼리 2층에서 휴대폰만 보고 있길래 내가 지금부터 공부 안 하면 커서 월급쟁이밖에 안 된다고 휴대폰 좀 뺏었어. 그랬더니 휴대폰 달라고 대들길래 버릇 좀 고쳐놓으려 했더니 울고불고 난리지 뭐야. 그 말에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그렇다고 아이들을 울리냐며 큰 소리로 따졌습니다. 아무리 훈계라고 하지만 할 말이 있고 해선 안 될 말이 있는 법인데 고작 6살, 7살밖에 안 된 애들한테 월급쟁이라는 말을 쓰다니요. 더군다나 저희 애들 잔소리 안 해도 제 할 일 알아서 딱딱 해놓는 야무진 애들입니다. 할아버지 집까지 와서 심심하니까 휴대폰 좀 볼 수도 있는 거지. 강압적으로 휴대폰을 빼앗으면 당연히 누가 좋아하나요. 보나마나 안 봐도 뻔했습니다. 애들한테 얼마나 모진 소리를 하셨을지, 얼마나 겁을 줬을지 말이에요. 제가 소리를 지르니 시모도 질세라 소리를 빽빽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그렇지. 그 엄마의 그 딸이지. 아니 애들이 이런 엄마 밑에서 뭘 보고 자라겠어? 시어머니 어려운 줄도 모르고 말이야. 할머니가 돼서 애들한테 야단 좀 칠 수도 있지 뭘 그리 난리야? 시모는 아예 막가자는 것인지 저의 인격 모독까지 해가면서 화를 냈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그때 아버님이 외출 후 집에 돌아오셨고 한바탕 난리인 광경을 보게 되셨어요. 시모는 아버님을 보자마자 갑자기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모든 게 본인 잘못이라고 하시며 방으로 들어가 버리시더라고요. 졸지에 저만 시어머니에게 막대한 나쁜 며느리가 되어버렸지요. 표정이 굳은 아버님은 저와 아가씨를 거실에 앉혀놓고 전후 사정은 들어보지도 않으시고 화를 내셨습니다. 내가 분명 저번에도 너희들한테 말하지 않았냐? 시어머니로 못 모시겠거든 앞으로 시댁에 올 필요 없다. 위아래도 몰라보는 며느리는 나도 싫다. 아빠, 무슨 상황인지는 알고 하는 말이야? 저 아줌마가 일방적으로 애들한테 휴대폰 뺏고 소리 질렀어. 애한테 할 말이고 못할 말이지. 아빠는 어떻게 이 상황에서 저 아줌마 편만 들어? 결국에는 첫 만남 때부터 쌓여있던 감정들이 그날 터져버렸고 상황은 갈수록 악화되어 가고 있었어요. 나중에는 급기야 시모가 갑자기 가방이랑 겉옷을 챙겨서 나오더라고요. 제삿날 자기 때문에 다 망쳐버린 것 같으니까 자리 피해준다고 하면서 말이죠. 아버님은 절 천하의 못된 악동 며느리처럼 보셨을 겁니다. 저더러 당장 시모한테 사과드리라고 화를 내셨고 전 죄송하지만 사과는 못하겠다며 버티고 있었어요. 정말 잘못한 것이 없었기에 사과할 마음도 없었거니와 시모의 편만 드는 아버님도 정말 야속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때 남편이 퇴근 후 왔고 한켠에서 울고 있는 애들과 절 보며 무슨 일이냐 물었습니다. 그러자 아가씨가 조용히 남편에게 무슨 상황인지 대충 설명을 해주었어요. 듣고 나서 남편 역시도 마찬가지로 더 이상 화를 참지 못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버지한테는 며느리고 손녀고 다 필요 없는 겁니까? 아니 어떻게 저분 말만 듣고 이 사람만 나쁜 사람으로 몰아가세요. 이 사람한테만 일방적으로 시어머니 대접받기 바라지 마시고 먼저 어른답게 행동해 주시죠. 그 말과 함께 남편은 저더러 가자고 하는데 저도 마음 같아서는 당장 따라 나서고 싶었어요. 그런데 차마 어머님 제사도 지내지 못하고 가는 게 마음에 걸려 갈 수가 없었습니다. 보아하니 아버님도 어머님 제사에는 이미 관심도 없으신 것 같아 보였죠. 그래서 저희 부부와 아가씨 셋이서 제사를 지냈습니다. 시모는 거실에 있기 불편하다며 방에 들어가 버렸고 아버님 역시 시모를 위로해 주신다며 방에 들어가셨어요. 참 돌아가신 어머님께 괜스레 죄송하고 너무 외로운 제사를 지냈네요. 남편은 쓸쓸한 제사상 앞에서 차오르는 눈물을 꾸역꾸역 참고 절을 올렸어요. 그 모습을 보는 저와 아가씨도 결국 눈물을 참지 못하고 조용히 울고 있었고요. 제사를 마친 후에 셋이서 조촐히 밥을 먹고 있었는데 아버님과 시모가 방에서 나오시더군요. 제사 끝났나 보네. 괜히 내가 나서서 제삿날을 망쳐버려서 이걸 어쩌나. 오늘은 엄마 생각하면서 오순도순 밥 먹어. 난 아버지랑 나가서 밖에 가서 사 먹고 들어올게. 그 말과 함께 두 분은 어머님 제삿날 외식을 하러 집 밖을 나가셨어요. 그 모습을 보고 있자니 정말 사람이 맞긴 한가 싶을 정도였네요. 적어도 양심이 있다면 이렇게까지 하지는 못할 텐데 말이죠. 저희끼리 뒷정리를 모두 하고 그날 저희 집으로 아가씨와 함께 갔어요. 우선 많이 놀랐을 아이들을 안심시키고 재웠습니다. 그리고 정말 오랜만에 셋이서 술 한 잔씩 마셨는데 참 기분이 씁쓸하더라고요. 잘 마시지도 못하는 술을 연달아 마시는 남편을 보고 있자니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옆에서 제가 해줄 수 있는 거라고는 고작 위로밖에는 없었어요. 하물며 아버님까지 어떻게 어머님께 이렇게 배신을 하실 수 있는지. 그 뒤로 몇 주간 시댁과 아무 왕래도 하지 않고 지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아침 일찍부터 시모한테서 먼저 연락이 왔어요. 할 말이 있으니 좀 보자고 하시면서 벌써 저희 집 근처에 와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어쩜 이렇게 매번 일방적이신지 아이들과 마주치지 않게 하려고 그날 유치원 등원은 남편에게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집에서 시모와 얘기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저번 일 때문에 마음 많이 상했나 보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시부모한테 안부 전화는 해야 되지 않겠어? 다른 건 아니고 저번에 말했던 진명이 문제 말인데 아버지도 영 마음에 걸리신 모양인데 꼭 그래야겠어? 분명 말씀드렸을 텐데요. 그 집은 돌아가신 어머님과 기억이 있는 소중한 집이라고요. 이런 말씀 좀 그렇지만 이미 아버님 카드도 받으셨고 시골 땅도 다 받으신 거 아니에요? 그 집까지 꼭 욕심내실 필요가 있나요? 제 말에 코웃음을 치시며 젊은 사람이 말 가려서 할 줄도 모른다며 언짢은 티를 내셨어요. 그러더니 계속 이런 식으로 나오면 앞으로 국물도 없을 거라며 큰 소리를 치시기까지 했어요. 그러더니 식탁 위에다가 5만 원짜리 2장을 탁 올려놓으면서 말하더군요. 됐고 애들한테 이거나 전해줘. 괜히 저번 일로 볼 때마다 불편해지기 싫으니까. 애들 요맘때야 뭐 용돈이 최고 아닌가? 애들한테 사과는 못하실 망정 돈으로 해결하신다는 그 말에 너무 기분이 나빠서 도로 돈을 돌려드렸네요. 그리고 앞으로 집 문제로 왈가왈부하기 싫다는 말을 전했어요. 그렇게 시모가 돌아가고 전 나갈 준비를 하고 가게에 갔습니다. 참 그동안 시집살이라는 말 들어나봤지 이렇게 직접 겪게 될 줄은 미처 몰랐네요. 혼자 앉아있으니 별의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이러다가 남편이랑 아가씨는 찬밥 신세가 돼서 아버님과 틀어져 버리는 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아니 이미 찬밥 취급하는 것이 눈에 선했습니다. 아버님은 콩깍지가 제대로 씌었는지 시모의 지나친 행동이 눈에 안 보이시나 봅니다. 순진한 아버님이 여우 같은 시모에게 걸려도 단단히 걸린 듯이 보였어요. 게다가 나이 차이도 많이 나는 시모가 대체 왜 아버님과 재혼을 했는지 의심스럽기도 했습니다. 재혼 후 곧장 몇십 년 장사를 하신 떡집을 그만두신 것도 그렇고 신용카드랑 시골 땅이랑 죄다 시모가 가져가신 것도 그렇고요. 오후쯤 되어 예약 손님들만 받고 나서 싱숭생숭한 마음으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며칠 너무 무리를 했는지 몸살 기운도 좀 있는 듯하고요. 집에 와서 옷만 갈아입고 침대에 누워있으니 저도 모르게 잠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2시간을 자고 일어나서야 잠에서 깨어났어요. 눈을 떠 휴대폰을 확인해 보니 아버님께 부재중 전화 3통이 와 있었어요. 또 무슨 소리를 하시려고 전화를 하신 건가 싶어 눈 뜨자마자 인상이 찌푸려졌네요.
물 한 잔 마시고 나서 아버님께 전화를 걸었더니 역시나 시모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그래, 오늘 시어머니 너희 집 다녀갔다는 건 들었다. 너희들도 내 말을 무시하고 시어머니한테 함부로 대하는 마당에 나도 더 이상 너희들 뜻 다 들어줄 수는 없겠다. 차라리 속 편하게 앞으로 각자 살자. 뭐라 대답할 겨를도 없이 아버님은 전화를 먼저 끊으셨고 저희도 너무 황당하고 상황 설명을 드린다는데 아버님에게는 변명거리로 들릴 것 같아 그 후로는 정말 몇 달간 어떤 연락도 왕래도 없었습니다. 아마도 생각하기로는 시댁집 명의는 이미 시모에게 넘겨주신 것 같았어요. 하지만 더 이상 남편과 아가씨도 시댁 일에는 신경 쓰지 않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이미 아버님 눈에는 시모뿐인 걸 모두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러던 중에 시고모님께 오랜만에 전화가 와서 마침 근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가게에 오셔서 차 한 잔 마시며 얘기를 나눴습니다. 너희 시아버지랑 연 끊고 지내고 있다며? 참 집안에 사람 하나 잘못 들어와서는 에휴. 예, 안 그래도 그 여자 수상한 점이 한둘이 아니야. 아무리 봐도 작정하고 네 시아버지한테 접근한 것 같다니까? 아니 고모님 왜요? 무슨 일 있으셨어요? 고모님 말씀에 의하면 아무래도 남자가 있는 것 같다며 수상하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15살이나 어린 여자가 미쳤다고 다 늙은 집에 시집을 왔겠냐 하시면서 말이죠. 아버님이 낮에는 주로 운동도 하시고 일 때문에 집을 대부분 비우시거든요. 어느 날 고모님이 낮에 연락 없이 아버님 뵈러 집에 잠깐 들리셨는데 글쎄 웬 남자랑 시모랑 단둘이 집에 있었다고 하시더라고요. 말로는 사촌 동생이라고 하는데 어딘지 모르게 당황한 모습이 수상해 보인다고 하시는 겁니다. 고모님은 마음 같아서 뒷조사라도 해보고 싶다며 좀 도와달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죽은 사람 소원도 들어준다는데 이 고모 소원 좀 들어주라. 나도 이런 부탁하는 거 좀 그런데 다 늙어서 괜히 여자 하나 잘못 만나서 집안 꼴 우습게 되면 안 되지 않니? 부탁 좀 하자. 고모님 부탁에 정말 하는 수 없이 며칠 가게를 닫고 시모 뒤를 밟았습니다. 아버님이 집을 나서면 곧바로 차를 타고 매일같이 외출을 했어요. 어느 날은 백화점에 갔는데 주차장 입구에서 웬 남자를 만나 팔짱을 끼더라고요. 그리고는 백화점을 돌아다니며 명품관에서 그 남자 옷이랑 신발을 잔뜩 사주시는 겁니다. 그 후로는 다시 따로 차를 타고 외딴 호숫가로 갔어요. 그 광경을 보면서 사실 크게 놀랍지도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아버님을 사랑해서 재혼을 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단지 마음에 걸리는 건 혹시나 돈을 노리고 접근한 거라면 그런 일은 막아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언제 뒤통수를 치고 도망갈지 모르는 거니까요. 그날 밤 남편이 퇴근 후 돌아와서 같이 저녁을 먹고 난 뒤 시모를 미행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말 그게 사실이야? 나도 그럴 줄 알았어. 그럼 그렇지 어딘가 모르게 사람이 진실되지가 않아 보였어. 그런데 이제 와서 우리랑 무슨 상관이야. 난 더 이상 아버지도 그렇고 그 여자랑은 더더욱 엮이고 싶지 않아. 아무리 그래도 어머님 평생을 고생만 하셨다며. 그런데 고작 그런 사람 때문에 재산 다 뺏기고 집안 망하면 어머님이 좋아하시겠어? 아닌 건 아닌 거니까 우선 내가 내일 고모님과 의논해 볼게. 그리고 다음날 고모님을 따로 만나서 며칠간 본 일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습니다. 당장에 아버님을 찾아가서 말씀을 드린다고 해도 또 어떤 핑계를 대면서 아버님을 설득할지 모르는 일이라 참 막막했습니다. 고모님은 제 얘기를 들으시고는 착잡한 마음으로 한참 생각을 하시더니 그래도 시댁으로 가서 아버님과 이야기를 해보겠다 하셨어요. 뭐 오빠가 어떤 결정을 하던지 간에 그건 오빠 선택이지만 어떻게 우리가 알고 모른 척 가만히만 있겠니? 넌 같이 가기 좀 그럴 테니까 나 혼자 가서 네 시아버지랑 얘기 좀 나눠봐야 되겠다. 결국 고모님 혼자 가시는 게 마음에 걸려 저도 함께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다행히 그날 아버님이 마침 집에 계셨어요. 그래서 몇 달 만에 아버님 얼굴을 뵙고 고모님과 함께 얘기를 나눴습니다. 다행히 시모는 앞에 마트에 잠시 간 상태라 집에 없는 상태였어요. 오빠 제발 정신 좀 차려. 이 나이 먹고 길바닥에 나앉고 싶어서 아주 작정을 했소? 하도 수상한 게 한둘이 아니야. 요 며칠 보니까 글쎄 밖에서 딴 남자를 만나더라니까. 고모님과 저는 휴대폰으로 시모와 다른 남자가 함께 있는 모습을 찍은 사진을 보여드렸습니다. 그 사진을 보신 아버님은 한참 동안 아무 말씀이 없으셨어요. 고모님 말씀을 계속 듣기만 하시더니 그제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마치 저와 고모님이 사람 한 명을 작정하고 나쁜 사람을 만들고 있는 것처럼 말이에요. 아버님은 시모가 절대 그럴 사람이 아니라며 저희가 뭘 착각한 거라고 되려 편을 들어주시는 겁니다. 그때 마침 시모가 돌아오셨고 아버님은 대놓고 물으셨어요. 아니, 당신 어제 백화점에서 다른 남자랑 쇼핑하고 다녔다는 게 사실이야? 세상에 누가 그런 모함을 해요? 어제 내 사촌 동생 좀 만나서 옷 좀 사입힌다는 게 이런 오해를 받을 줄 몰랐네. 그리고 고모도 그렇고 다들 너무하네. 그렇다고 쪼르르 오빠한테 와서 일러 바치는 거예요? 고모님은 기가 찬다고 하시며 어느 누가 미치지 않고서야 사촌 동생이랑 대낮에 껴안고 스킨십을 하냐고 물으셨어요. 그러자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오해라며 딱 잡아떼는 겁니다. 그 모습에 정말 더 이상 할 말을 잃었어요. 결국 아버님은 끝까지 시모 편을 들어주면서 고모님과 저에게 화를 내셨어요. 그 일로 고모님은 마음이 상하셨고 저와 고모님은 시댁에서 나왔습니다. 내가 괜한 짓을 했어. 에휴, 미안하다. 내 부탁 때문에 네가 고생 많았는데 어쩜 네 시아버지는 사람이 저럴 수가 있니? 아주 여자의 눈이 멀어서 가족도 다 내팽개치는구나. 아니에요, 고모님. 고모님도 다 아버님 걱정되셔서 그런 건데요, 뭐. 제가 집까지 바래다 드릴게요. 타세요. 그날 고모님을 댁까지 모셔다 드리고 집에 돌아오니 정말 기운이 쭉 빠졌어요. 이런 일은 드라마에서나 봤었지 제게도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생길 줄은 몰랐는데 말이에요. 그날 저녁 남편은 얘기를 듣더니 그럴 줄 알았다며 다시 한번 아버님께 실망을 했어요. 저 역시도 앞으로 시댁 일에는 절대 관여하지 말아야지 속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아가씨에게는 일부러 걱정만 할 것 같아 말도 꺼내지 않았고요. 그 다음날 시모한테서 전화가 왔었는데 더 이상 관여하고 싶지 않아 받지 않았더니 아파트 입구는 어떻게 들어왔는지 집까지 찾아와 현관 벨을 누르고 문을 열어달라고 했어요. 싱숭생숭한 마음을 달래보려고 화장실 청소를 하고 있던 터라 하는 수 없이 고무장갑을 낀 채 문을 열어주면서 무슨 일이냐고 묻자 순식간에 제 뺨에 귀싸대기를 날리는 겁니다. 네가 감히 날 내쫓으려고 들어? 나이도 한참 어린 게 어른한테 따박따박 대들기나 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내 뒷조사까지 하고 다녔니? 너 참 무서운 애다. 지금 이게 무슨 짓이에요? 당신이 뭔데 때려요? 아버님 앞에서는 그렇게 좋은 아내인 척하더니 지금까지 밖에서 딴 남자나 만난 거예요? 더 이상은 저도 엮이기 싫으니까 그만 돌아가 주세요. 맞은 뺨이 욱신욱신거렸고 맞은 것이 너무나 억울했지만 뭐라고 해도 엄연히 시모인지라 그만 돌아가라며 밖으로 밀어내고 문을 걸어 잠궜습니다. 문 밖에서 시모는 상속받은 재산마저 다시 뺏기고 싶지 않으면 얌전히 있으라며 큰 소리로 협박을 하고 돌아갔습니다. 시모가 가고 나서 거울을 보니 뺨을 얼마나 세게 때린 건지 빨갛게 부어올랐고 손톱 자국까지 있었어요. 살면서 저렇게까지 경우 없는 사람을 본 적은 처음이라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순간 뇌가 멈춘 것 같았습니다. 그러다 점심때쯤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고 괜히 일 키우고 싶지 않아서 티 안 내려고 했는데 남편 목소리를 들으니 서러운 눈물이 왈칵 쏟아져 버렸어요. 남편은 계속해서 무슨 일이냐고 물었고 결국 시모한테 맞은 이야기와 협박 이야기를 다 털어놓았습니다. 맞았다는 소리에 남편은 제대로 열이 받아서 급하게 조퇴를 하고 곧장 집에 왔어요. 괜찮아? 더 이상은 가만 못 있겠다. 사람을 물로 봐도 유분수지. 자기가 뭐라고 내 와이프 뺨을 때려? 얼른 옷 챙겨 입어. 당장 집에 좀 가자. 남편을 말리려고 애를 써봤지만 이번에는 도통 말릴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날 애들은 친정에 잠시 맡기고 저와 남편은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남편은 들어오자마자 시모를 향해 벌컥 소리를 질렀어요. 무례한 분이라는 건 알았지만 이 정도로 무식한 행동까지 할 줄은 몰랐습니다. 한 번만 더 이런 식으로 나오시면 저도 똑같이 대응할 겁니다. 아시겠어요? 아버님은 무슨 짓이냐며 소리를 지르셨지만 남편을 말리기에는 역부족이었어요. 남편은 그런 아버님에게도 마음속에 담아두었던 말들을 모두 내뱉었습니다. 엄마 돌아가시고 나서부터 언제 아버지 역할을 하신 적이 있긴 합니까? 이렇게까지 된 마당에 저도 살면서 아버지 찾아오는 일 없을 겁니다. 그리고 남편은 절 데리고 곧장 시댁에서 나와 아이들이 있는 친정집으로 향했어요.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난 후로 남편이 소리내어 우는 모습은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는데 그날 남편은 차 안에서 펑펑 울며 제게 미안하다는 말을 했습니다. 옆에 있는 저 또한 눈물범벅이 되어 둘 다 한참을 울었어요.
그렇게 눈이 퉁퉁 부어 친정집으로 가니 친정 부모님도 깜짝 놀라셨죠. 그날 일에 대해서 대충 설명을 해드리자 부모님은 그런 남편을 안쓰럽게 여기며 다독여 주셨어요. 그 사건 이후 그렇게 모든 악연도 끝이 난 거라 생각하고 지난 일은 다 잊으려고 했습니다. 저희도 마음의 상처가 컸던지라 시간이 필요했고 더 이상 시부모님과 이런 식으로 계속 싸우고 싶지도 않았죠. 차라리 남편 말처럼 인연 끊고 서로 안 보고 사는 것도 방법인 듯 싶었어요. 그런데 사람이 살아온 길 그대로 돌려받는 날이 꼭 오더라고요. 그 일이 있고 난 뒤로 한 달이 채 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고모님께서 한밤중에 다급한 목소리로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아이고 얘 어쩌니? 일났다 일났어. 내 이럴 줄 알았어. 네 시아버지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다. 일을 어쩜 좋으니? 갑자기 아버님으로부터 당장 와달라는 전화를 받고 고모님이 시댁에 가보니 집안이 난리도 아니었다고 합니다. 요즘 들어서 시모가 시도 때도 없이 집을 비우고 거기다가 자꾸 현금을 달라고 했다고 하네요. 아버님도 설마 하는 마음에 사람을 시켜서 요 며칠 시모 뒤를 쫓으셨는데 아주 부동산을 드나들었다고 합니다. 알아보니 아버님이 시모에게 넘겨주신 시골 땅들을 하나둘씩 몰래 팔고 있었고요. 결국 그 일로 아버님과 시모가 말다툼을 크게 하셨고 시모는 잘못했다고 하면서 며칠 내로 땅 판 돈이랑 시댁집 명의를 다시 아버님께 돌려주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 일어나 보니 갑자기 시모가 잠적을 해버린 거였어요. 시댁집 명의는 여전히 시모 앞으로 되어 있었고 통장에 현금은 모두 빼간 상태랍니다. 남편은 옆에서 통화 내용을 듣더니 절대 신경 쓰지 말라며 딱 잘라 말을 했습니다. 더 이상 우리랑 상관없는 일이야. 아버지가 저지르신 일이니 알아서 하시라고 해. 저도 물론 더 이상 엮이고 싶지 않았지만 부모님 얼굴을 봐서라도 그럴 수가 없었어요. 결국 그날 남편을 설득해 시댁으로 갔는데 정말 쑥대밭이 따로 없었습니다. 싱크대 위에는 설거지거리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고요. 거실에는 뭐가 그렇게 정돈이 안 되어 있는지 통장이며 등기 서류며 여기저기 흩어져서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아버님은 저와 남편을 보더니 면목 없다면서 후회하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면목 없구나. 내가 나이만 들었지 사람을 잘못 봤나 봐. 아버님의 말씀에 남편은 한숨을 쉬면서 곧장 경찰서로 가서 신고를 했어요. 다행히 남편 지인 중에 변호사가 있어서 곧장 소송 준비를 할 수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시모는 이미 사기 전과가 2차례나 있는 전과범이었고 시모가 사촌 동생이라고 그렇게 우기던 그 남자는 알고 보니 전 남편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5년 전에 이혼했다는 말은 모두 거짓이었고 그 두 사람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아마도 위장 이혼을 한 듯하다며 형사분이 말씀을 하셨어요. 아버님은 시모가 집을 나간 후로 너무 충격을 받으셨는지 한동안 식사도 거의 안 하시고 집 밖을 나가지도 않으셨습니다. 아가씨는 뒤늦게 이 사실을 알고 경악을 금치 못했어요. 유일하게 고모님만이 이대로 아버님마저 잃을 수는 없다며 아버님 옆을 지켰습니다. 고모님은 매일 같이 아버님 식사를 챙겨주시기도 하고 말동무가 되어주시기도 하셨어요. 남편은 아버님을 대신해서 소송건에 신경을 쓰느라 한동안 정말 쉴 새가 없었습니다. 최대한 증거물을 찾아내느라 애를 썼고 저 역시 할 수 있는 일들은 최대한 도왔어요. 그로부터 몇 주가 지나고 나서 겨우 시모와 그 남자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이미 훔쳐간 현금 중에서 꽤 많은 금액을 카드빚을 갚고 자식들의 대학 등록금을 내는데 사용한 뒤였어요. 처음 경찰서에서 대면했을 때 시모 표정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아주 뻔뻔하고 당당한 표정으로 이 모든 원인을 아버님 탓으로 돌렸어요. 그래, 내가 잘못했다. 근데 나도 다 사정이 있어서 그랬어. 당신이 내 말만 끝까지 잘 들어줬어도 내가 이렇게까지 하지는 않았을 거야. 결국 내가 이런 짓까지 한 데는 당신 책임이 크단 말이야. 뭐? 모두 내 탓이라고? 처음부터 너는 전 남편이랑 짜고 내 돈을 노리고 접근한 거잖아. 이 더러운 것들아. 내가 니들 가만히 놔줄 줄 알아. 어디 콩밥이나 실컷 먹어봐. 경찰서 안에서 아버님과 시모는 예전에 다정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사정없이 서로를 향해 비수를 던졌어요. 예전에는 시모의 말이라면 파츠로 매주를 쓴다고 해도 믿던 아버님은 경찰에게 당장 저 여자를 깜빵에 쳐넣으라며 악을 쓰셨습니다. 늦게나마 뒤통수를 맞은 후에야 콩깍지가 벗겨지셨나 봅니다. 그 뒤로 재판 날짜가 잡히고 상황이 점점 불리해지는 걸 뒤늦게 느낀 시모는
그제야 아버님께 잘못했다고 싹싹 빌면서 진정으로 사랑했노라고 설득하려 들었어요. 하지만 콩깍지가 벗겨진 아버님에게 시모의 설득이 통할 리가 없었죠. 결국 아버님과 시모의 끝은 정말 인간으로서의 가장 밑바닥인 모습을 보인 채 끝이 나고 말았습니다. 남편은 소송이 마무리된 후로 아버님 일에 대한 모든 관심을 끊었어요. 이미 남편 마음에는 수없이 깊은 상처가 생겨버렸기 때문에 아버님을 예전처럼 편하게 대하기가 어렵다고 했죠. 저와 아가씨도 마찬가지로 쉽사리 아버님과의 관계가 좋아지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로 명절이나 아버님 생신이 아니면 시댁에도 일절 가지 않고 있어요. 아버님은 지난날의 잘못을 요즘 들어 많이 뉘우치고 계신 듯합니다. 돌아가신 어머님이 계신 납골 땅에 거의 매일같이 가신다는 말을 들었거든요. 재혼을 하셨더라도 아버님께서 조금만 협력하셨다면 어땠을까 생각해봅니다. 이미 지난 일들이 돌이킬 수 없는 것이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뿐이랍니다. 아마도 가족 간의 멀어진 관계를 하루아침에 돌이키기는 어렵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서로의 상처가 좀 아물었을 때 서로가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날이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아버님의 재혼으로 인해 겪은 기가 막힌 사연이라 어디 마음 놓고 털어놓을 데가 없었는데 이곳에서 사연으로 이렇게 털어놓으니 마음이 좀 홀가분해지는 것 같습니다. 아버님과 저희 가족이 받은 상처가 빨리 아물기를 바라면서 이만 줄일까 합니다. 긴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여러분들 삶에는 모쪼록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